여러분은 가계부를 쓰십니까? 우리 가정으로 매달 총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얼마를 소비하는지, 이게 재테크의 첫걸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국가 전체 경제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총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에 발표된 미국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 지표를 통해서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인들의 개인소득과 지출 지표, 대체 왜 봐야 될까요? 나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대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고 VIP 수출국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야 수입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와 미국의 경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거의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나쁜 부분이 미국의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과도 연동이 되지만 중국이 또 높은 VIP 수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은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오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 오를 때는 안 오르다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진다. 미국의 경제가 좋고 주식시장이 좋은데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 확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못 갔지만 거기서 더 빠져요. 참 우리나라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선행이 되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최근까지 미국의 개인소득 총액은 그림처럼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이게 녹색 선이 미국의 개인소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통화 정책 때문이에요. 통화 정책부터 보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든가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경제를 조정하는 것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미 연준에서 매년 장기 평균으로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정도 인상돼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2%입니다. 평균 2%씩 매년 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기 평균보다 인플레이션이 적게 오른다 싶으면 미연준이 돈 풀기를 막 해서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장기 평균 2%를 상회한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금리를 확 올려서 억지로 물가를 끌어내리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개인 소득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해 왔지만 장기 평균인 2%보다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미연준은 지금과 같은 연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하지 않았겠죠. 더 낮췄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미국 개인들의 소득은 2%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떠냐? 글로벌 생산 기지들이 다 미국으로 일부 옮겨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리쇼어링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구인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개인 소득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갈색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소득이 늘면 그만큼 지출도 많이 한다는 거죠. 개인들의 소비 지출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수요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잘 성장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잘 팔리니까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되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녹색 선의 개인 소득과 갈색의 지출이 경기 침체를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요런 구간에는 주식시장도 폭락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침체 시기를 지나서 개인 소득과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시기들은 역시나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개인 소득과 지출이 증가할 때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가장 높은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세 상승 구간은 언제냐? 개인 소득과 지출이 경기 둔화 또는 침체 등의 원인으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인생이 바뀔 만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는 이런 대세 상승 구간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12월 현재는 어떤 구간인가요? 눌렸다가 회복되는 이런 구간들이 대세 상승 구간인데 그런 시기는 좀 지났고, 개인소득과 지출 지표는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이런 구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의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할 때 여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말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해당 국가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리쇼어링 정책으로 신흥국으로 나가 있던 이런 생산기지들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신흥국들은 일자리를 뺏기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하는 한 미국 개인들의 소득과 지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미국 주식은 향후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 뭐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자, 반면 중국 및 러시아 등 이런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글로벌 생산 시설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잖아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정규직 채용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지출이 둔화될 우려가 크죠. 더욱이 2025년에 금융투자세가 도입이 돼요. 국내 주식 투자의 이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은 22에서 27.5%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사실 주주를 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업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물적 분할, 이거 기존 보유한 주주들 물먹이는,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거고, 쥐꼬리만한 배당, 그리고 이익 감축이, 이익이 실제로 많은데 근데 이익을 너무 많이 냈다 이러면은 단가 인하 압력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재무제표를 뭐 합법적인 선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익을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소액 주주들을 개똥으로 취급하는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주식을 봤던 이유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많이 사라집니다. 한국 주식은 단기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미국 주식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개인 저축과 개인 소득 및 지출 지표를 함께 보면 언제가 주식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될 때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나요? 아니면 지갑을 닫나요? 당연히 지갑을 닫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소비를 줄이고 좀 저축을 늘려야 되겠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하는 이런 뭐 장사 또는 사업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갑을 좀 닫아야 되고, 또 현금을 어떻게든 모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림에서 보라색 선이 개인들의 저축액입니다. 이건 뭐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 구간과 2008년 금융위기 구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구간을 보시면 개인 저축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자, 그렇게 경기 침체 구간이 지나면 개인의 저축액이 많이 쌓여요. 투자할 만한 돈도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죠. 이런 침체 구간이 지나고 개인 소득과 지출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박스층 구간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득도 많아지는데 저축도 많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만한 자금이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쭉쭉 올라갑니다. 바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 구간들에서는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구간에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전 고점 부분에 딱 물려가지고
IT 버블 고점에 사거나 2008년 금융위기의 고점에 사서 이게 처물려서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계좌 이렇게 찍혀 있으면 뭐 그냥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간신히 원금이 회복될 때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1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를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폭락했을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이거 그냥 끝입니다.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층 구간들에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럼 2023년 12월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 보조금 지급으로 꽤 많이 늘어났던 개인 저축이 거의 다 소진되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축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향후에 온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인생이 바뀔 만한 기회가 또 오겠죠. 지금 구간은 어쨌든 뭐 대세상승장은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세상승장 때는 저축이 엄청나게 많다가 다 소진이 되고 나서 다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저축이 쌓이는 구간 있죠. 이거는 한 사이클이 그 마무리되는 끝물, 경기 침체가 한번 오고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에요. 지난 2006년 때부터도 점점 저축이 늘어났고, 지난 2017년부터 저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 사이클이 끝났는데, 지금도 저축이 다 소진되고 나서 다시 또 저축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한 사이클이 막바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웃긴 건 과거 뭐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단 3년 만에 너무 짧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도 너무나 빨리 올랐고요. 자, 과연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다른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네.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